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연결 상황이 좀 불안정해서 접속 늦어진 거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효과적인 파워포인트와 구현 발표 대본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와 포스터를 이번에 하는 이유는 대학원 생활 동안에 이제 논문보다 더 자주 만들게 되는 그런 자료들이죠. 이거는 빠른 이해를 돕게 만드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가독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항상 시작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부분 있죠.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특히나 이제 좀 많이 퍼져 있는, 다른 나라엔 잘 없는 그런 미신이죠. 그래서 어, 미국에서 군인들이 각 나라로 배치를 받을 때 그 나라들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이제 알려주는 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놀라거나 놀래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문화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국에 배치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선풍기 켜놓고 자면은 죽는다 생각하니까 이제 같이 왁스 쓸 때 선풍기 켜지 마라. 이제 잘 때는 그런 말도 듣고, 또 빨간 펜으로 이름 쓰면 좀 죽는다 생각하니까 빨간 펜으로 이름 쓰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그 다음이 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믿고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이 혈액형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제 놀라지 말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그 중에서 이제 혈액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아마 A형일 거예요. A형이 가장 이제 뭐 어떻게 보자면은 좀 단순한 스테레오타입이면서 좀 놀리기 재밌는 거잖아요. 소심하다, 눈치 많이 본다, 그리고 이제 뭐 좋게 말하면 꼼꼼하다일 텐데, 예, 저도 A형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많이 이제 학창 시절 때 많이 소심하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너는 A형일 거라고, 이제 건전지 같은 그런 A형일 거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A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허락이 되겠죠. 이것에 관련해서 웹툰도 나왔었죠. 이제 거기서 보다 보면은 이 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A형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이제 구현 발표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소심한 A형이 돼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소심하게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요? 청중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중의 관심도가 생각보다 낮을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내 연구 주제가 청중들의 연구 주제와 정확히 들어맞을 확률이 사실 되게 낮습니다. 아무리 그게 스페시픽한 섹션에서 내가 발표한다 하더라도요. 네, 정말 내 것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이제 5분 아니면 15분 동안 발표를 하는 것은 있지만 내 앞뒤 사람들 것을 들으러 온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피곤한 상태이면은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뭐 대학원생들처럼 그렇게 피곤하면은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심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를 끌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청중의 이해도도 보통 생각보다 낮습니다. 이게 개인은 똑똑하지만 대중은 우매하다라는 이제 말이 예전에 어떤 영화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수십 수백 명 한꺼번에 듣는 수업보다 과외가 효과적인 이유가, 이게 듣는 사람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발표하는 매체의 내재적 한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외 같은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배경 지식과 현장에서 이해도를 고려하면서 우리 이제 말하는 내용을 좀 바꿔가거나 부연 설명하거나 아니면 빨리 지나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발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고려하기 힘들죠. 그래서 1대1로 대화할 때보다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소심하게 고민해 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잘 쓰이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열심히 연구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왜 굳이 관심대도 이해도도 낮은 청중한테 내가 배려해야 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발표자의 의무는 사실과 내용만 딱 전달하고 나오는 것이 역할의 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랩 미팅이 됐든 아니면은 1대1로 누구한테 이제 PPT 하는 게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십 명 앞에서 발표하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지적 흥미를 유발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구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기로는 이제 머릿속에 한 가지로 남게끔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발표자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이크홈 메시지가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발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A가 청중이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청중이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이라고 하고, B는
나도 그래서 궁금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낸 사실, 내가 해결하는 의문들, 내 연구의 컨클루전이라 할 것 같으면요, A에서 B로 가는 길이 항상 곧은 일직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일 수도 있겠죠. 나는 처음에 일로 가면은 이 사실을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일로 가야 됐었다. 거기서 다시 또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이제 뭐 통계 분석 방법이 있어가지고 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연구를 연구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나아온 길들이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겪어왔던 과정들 그리고 우리 연구 결과를 이 내비게이션처럼 잘 데리고 다니는 거 그것이 발표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발표가 내비게이션 생각할 것 같으면 좋은 내비게이션들 특징을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 중 하나인데요. 이것들의 특징은 이제 일단 지시 내용이 간결하다는 것,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시한다는 것, 그리고 최대한 많은 것을 그림을 통해 안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화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안내할 수도 있겠죠. 지시 내용을 간결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가 자세하게 써버리면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서행이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회전후 강릉대로 601m 이런 이제 세세한 그런 것들이 디테일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막상 내비게이션을 보는 그런 바쁜 입장에서는요. 이것들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오히려 이렇게 늘어놓는 것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간결하게 그리고 그림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안내하는 것이 좋은 내비게이션 특징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발표 내용이 아니면 연구 내용이 나에게는 여러 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익숙해요. 내가 왜 이 연구 주제를 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여러 번 가본 길이지만 듣는 사람들한테 초연길이니까 잘 안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구현 발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구성면, 내용, 디자인, 기타 그리고 대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니메이션과 이제 전환 효과도 제가 이제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이것이 내비게이션처럼 발표를 만들 때 중요한 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안 좋은 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회전, 바운드, 물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회전하는 거라든지 잠시만요. 네, 이렇게 바운드 되는 거, 물결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것도 있겠죠. 네,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은 네, 쓰지 마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의학 연구 발표장에서 이제 좋게 받아들여질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전문성 떨어뜨려지니까요.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애니메이션은요, 세 가지입니다. 밝기 변화를 제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거 재생 시간 0.5초 정도로 해서 바꾸는 것인데요. 이 밝기 변화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내용을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서서히 나타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올라오기.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것인데 이거는 좀 주의를 환기시킬 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써야 되겠죠.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것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효과 보충 방향을 바꾸시고 재생 시간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닦아내기거든요. 이거 왼쪽에서 닦아내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게 좀 이제 방향성 있는 텍스트를 보여주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것은 이제 그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나타내기인데 이따 그때 보여드릴게요. 이 애니메이션 사용하면 좋은 이유가 한꺼번에 많은 양 정보가 쏟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현재 목표 그리고 그 다음 목표 딱 두 가지만 보여주죠 보통. 이게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피곤하고 부담을 줄 수 있고 이제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이해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규어를 다 띄워놓고서 처음부터 띄워놓고 이렇게 이제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하나씩 가정 보여준다면은 사실 이게 발표하는 입장에서 쉽겠죠. 띄워놓고 그냥 계속 이제 레이저 포인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계속 이 그림을 보고 있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발표자가 여기 보라고 이렇게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계속 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 두 개만 이제 올라온 건 뭐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는 이 그림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뭐 약간 지구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거 잘 모르겠네 하면서 눈이 이제 계속 여기저기로 분산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부터만 이게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의력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차량 번호나 이제 전화번호 같은 것도 네, 이제 자릿수가 제한되어 있고 하나 올리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보시면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사용해가지고 차근차근 따라오게 해주는 게 도움될 수 있고, 물론 이게 보수적 분위기 학회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경우에는, 보통 많은 학회들에서는요, 적절히 쓰시는 것은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A, B, C를 설명해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프리버텔라시에는 대조군에 비해 자폐증 생존 장에서 유의미하게 적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미생물로 인한 변화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은, 예, 이 피규어를 제가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것저것을 이제 말하고 있을 때 사실 사람들 눈이 여기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뭔데 이렇게 하나만 여기 쭉 튀어나와 있지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애니메이션 이용해가지고 방금 피규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자폐증 모델 생쥐를 가지고서 대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연구해봤습니다. 그 중에 장내 미생물 균총 중에 프리보텔라시에라는 놈들이 있는데, 컨트롤군과 폴리아시 VPA를 처리한 군, 이거 두 가지 다 자폐증 생쥐 모델이거든요. 이거 비교해봤더니 프리보텔라시아의 이제 그 장내 분포도가 컨트롤에 비해서 이 두 가지 모델에서 다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간의 연관성을 검사해 봤어요. 미생물들이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하나 미생물이 줄어들면 다른 게 같이 줄어들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하나가 줄어들면 다른 게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도 연계를 시켰을 때 파란색 연결된 것들은 서로 양적 상관관계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고요. 같이 늘어나거나 같이 줄어드는 것들. 빨간색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라크노스페레시아라든지 락토바실레시아 같은 이런 애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균총들과 연결된 선이 많은 거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었던 프리버털라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연결선이 적은 축 중 하나였어요. 크면 클수록 더 가깝게 붙여주는 거예요. 라인을 좀 짧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서로 같이 이제 움직이는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얘만큼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다른 미생물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 연관도가 낮았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프리보텔라시에가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자폐증 생존 장에서 유의미하게 적게 분포하고 있다. A. 하지만 이거는 다른 미생물로 인한 변화가 아닐 것 같고 다른 이제 시스테믹 이펙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피규어를 하나를 우리가 보여줄 때 이렇게 이제 처음에 다 같이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C를 안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 B를 안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상세 사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이 이 텍스터널 데이터를 하나씩 나타나게 하는 것, 밝기 변화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주의를 끌고 싶은 부분에 동그라미나 화살표 같은 거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도 똑같이 동그라미에다가 밝기 변화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게 유용한 이유는요,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서 계속 주의를 끌고 싶은 부분에다가 우리가 포인팅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학회장에서 내가 청중 쪽을 바라보고 서 있고, 그리고 청중이 바라보는 스크린이 내 왼쪽 옆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조준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 정확한 곳을. 그리고 산만해지기 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내가 계속 말하고 싶으면은 계속 거기를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를 해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이제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동그라미나 화살표 같은 걸 해놓고서 얘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금방 다시 그곳으로 눈이 갈 수 있겠죠. 여러 번 간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하얀 네모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밝기 변화인데 빨간색 밝기 변화가 있어요. 그거는 반대로 없어지는 방식의 효과입니다. 이거는 텍스트 한 줄 내에서 뒷내용을 나중에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중에 보여주고 싶을 때 위에 사실은 하얀 네모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복잡한 데이터에서 내용을 하나씩 보여주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삽입 도형 들어가신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네, 여기에 제가 쓰고 있던 그런 하얀 직사각형 쓸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피규어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피규어가 전체가 있지만 거기에 하얀 네모가 여기 있고 여기 두 개 있어가지고 이건 그룹핑 해놔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테두리를 없애는 거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상세 사용법 이렇게 보셨고요.
전환 효과, 이게 화면감 부드러운 넘김인데요.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금은요, 전환 효과를 안 썼어요. 그럼 다시 보시죠. 제가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다가 전환 효과를 안 썼을 때는요,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물론 지금 이게 줌이라서 어차피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전환 효과를 안 쓰면은 다음 슬라이드 내용이 바로 딱 하고 튀어나와 버려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빨리 저거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전환 효과를 안 쓰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는 이제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 추천드리지 않는 효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나타내기 효과거든요. 나타내기 효과는요, 이렇게 아무런 딜레이 없이 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 내용도 그냥 나타내기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라데이션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밝기 변화,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금방 텍스트나 데이터가 나타날 때 약간 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긴장성을 올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그 밝기 변화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 효과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전환 효과를 쓴 거거든요. 전환 효과를 쓰게 되면은 이 슬라이드가 끝날 때도 서서히 없어지고 그 다음 년도 서서히 나옵니다. 서서히 나오는 것이 더 부드러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집중을 떨어뜨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애니메이션 역시 밝기 변화로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전환 효과를 쓰실 때는요, 이 전환 탭에 들어가서 밝기 변화하시고 기간은 0.7 아니면 0.5초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0.5초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나오는 슬라이드들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전환 밝기 변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효과들도 많죠. 이거 중에서 이제 뭐 밀어내기, 닦아내기, 나누기, 그리고 뭐 부서지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안 쓰는 게 좋겠죠. 좀 네, 이거는 중학생 때 이후로는 이제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애니메이션이 이 슬라이드 안에서의 작은 단위 안에서 안내면은요, 프로그레스 바는 내 슬라이드, 내 발표 전체, 큰 단위에서 나에서의 안내입니다. 전체 흐름과 맥락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옆에 보시는 이거, 구성부터 내용 디자인 이거 있죠? 이게 프로그레스 바예요. 이걸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슬라이드 안에 내용을 보다 하다가도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었지? 아, 여전히 슬라이드 구성에 대한 내용이구나. 아니면은 내가 잠깐 이제 집중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것인지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맥락 인지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 쓰실 수도 있고 갈매경 화살표 이런 거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건 삽입에 들어가시면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를 만드신 다음에 현재가 어디쯤에 속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를 이제 보여주실 때도 가능합니다. 이제 뭐 안저포이티부터 PIP2 하이드롤라이시스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봤습니다. 라고 이제 먼저 말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오른쪽 옆에다가 짧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험 내용을 보여줄 때 이제 인테그린에다가 우리가 색깔을 칠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실험 내용이 여기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패스웨이 중에서 여기쯤 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넘버 기작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이게 바꿔볼게요. 저는 지금 방금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아마 보실 거예요. 제가 보통 다른 PPT들도 페이지 넘버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페이지 넘버 기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길을 안내받는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이거겠죠. 얼마쯤 왔어요? 언제 도착해요?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이제 항상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언제쯤 끝나나. 발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끝나는 시간 알려주듯이 발표에 끝나는 시간이 이 페이지 넘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많을 때는 이제 막판에서는 지칠 수 있고 언제 끝날지 감이 안 잡히면은 이제 피로 이상을 지루해지고 주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쳐다보느라 더 집중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 우측 하단에 페이지 넘버 기재하시면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어디쯤 왔구나, 얼마쯤 끝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을 잘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주어진 시간 짧은데 딱 보니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제 지레 겁먹고 아니면 지레 포기할 수 있거든요. 듣는 거를. 예를 들어서
15분짜리 발표인데 슬라이드가 60장이에요. 막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이거 뭐야 싶잖아요. 이게 어떻게 뭐 그럼 뭐 15초마다 한 장씩만 지나갈 건가? 그러면은 되게 보기 힘들어지거든요. 아니면 1시간짜리 수업인데 뭐 슬라이드가 이제 뭐 180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지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 넘버를 기재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네, 발표 시간에 맞는 발표 자료 길이를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넘버 쉽게 기재하기 이것도 제가 예전에 대학원생 때 배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손으로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중간에 슬라이드 끼워 넣거나 바뀌게 됐을 때 하나하나 다 고쳐줘야 돼가지고 엄청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보기 들어가신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 뜨거든요. 여기서도 이거저거 많이 뜨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이 중에서 딱 2개만 바꾸시면 돼요. 이 큰 거 말고 아래에 있는 제목과 그리고 그 다음 거 이제 이게 본문 슬라이드인데 이 제목 슬라이드와 본문 슬라이드 2개만 들어가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여기 샵 표시가 있고 여기 옆에다가 총 페이지 수 기입하시면 돼요. 이걸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인데 이 점선 상자의 샵 옆에다가 내가 따로 클릭한 다음에 슬래시하고 전체 페이지 수 10페이지면 10페이지 이렇게 이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이것과 여기다 적용시키시면은요. 네, 전체 슬라이드에 그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삽입하신 다음에 적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네, 작용하시면 됩니다. 폰트 크기는 충분히 크게 하세요. 이 슬라이드 이제 페이지 번호가 너무 작아버리면 오히려 안 보이거든요. 뒤에서 볼 때도 안 보이기도 하고요. 폰트 색깔은 현재 슬라이드 번호는 또렷하게 그리고 전체는 흐리게 하면은 좀 더 구분이 쉬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으면은요, 이게 페이지 넘버처럼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색깔 변화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페이지 넘버는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발표 시간 맞는 자료 길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발표 시간 제한은 반드시 엄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학회 가서 발표하실 때는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의 발표를 하더라도 네, 주어진 발표 시간 터무니없이 넘겨버리거나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판에 슬라이드들을 막 넘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요, 일단은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기도 실망하기도 하고 늦어지면 다음 연자한테 실례고 그리고 전문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막판에 슬라이드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게 이제 발표를 많이 준비했다는 인상보다는 뭔가 그냥 우겨넣기만 하고 실제로 이제 발표하는 준비 연습 안 해봤구나라는 그런 인상밖에 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회 가서 보시면은요, 정말 대가라고 하는 분들은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대가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얘기할 게 많으시겠어요. 가르칠 것도 많으시고. 그런데 절대로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 오버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나 시간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하고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들도 안 그러시니까 우린 더더욱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따다닥 넘기는 그런 것들은 정말 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부터 발표 길이를 적당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허용되는 오버타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15분짜리 발표는 한 1분 정도, 30분짜리 발표는 2, 3분은 허용될 수도 있어요. 60분 발표는 5분 정도까지도 허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더 칼같이 찍힌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타임을 내가 염두에 두고서 자료 만들지 마시고 네, 이제 그 타이트하게 맞춰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슬라이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테이크홈 메시지에 정말 뼈대가 되는, 직접적 뼈대가 되는 내용들만 제시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을 알아야지 내 컨클루전, 내 테이크홈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겠다 싶은 그것만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세컨더리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덜 중요한 테이블 같은 게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덜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히든 슬라이더 넣어보세요. 히든 슬라이더 넣으시면은요, 네, 이거는 슬라이드에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슬라이드 숨기기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슬라이드 쇼 할 때는 넘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질문 들어왔을 때는 이제 필요하면 클릭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네, 애초에 그거 안 쓰시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까다로운 질문 대답하기 이거도 이제 좀 가끔 질문이 있어서 넣어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질문 잘 대답하는가 그거는 이제 연구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질문 대답하는 거 피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마지막 슬라이드에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이런 말 써놓잖아요. 거기에 이메일 주소 띄워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질문을 받으시다가 내가 대답 지금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네, 저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달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메일로 연락 주겠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좀 대답하기 쉬울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쉬는 시간에 답변 미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Would it be okay if we continue the discussion during the break?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요. 어차피 막 15분, 30분 이렇게 짧게 짧게 진행되는 학회장에서는 네, 그 좌장도 그렇게 넘기시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상되는 질문이 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준비를 하시되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어려운 게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에 이제 손가락 가리키시거나 아니면은 답변을 미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텍스트 관련 가이드라인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인데 일단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 텍스트 양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을 쓸 것 같으면은요, 알파벳을 쓸 것 같으면은 한 줄에는 한 7단어 정도 내외, 그리고 한 슬라이드에는요 7줄 이내 정도로 쓰시는 것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텍스트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문장형 소수는 최대한 피하세요. 다시 말해 내가 적고 있던 논문에서 원고에서 그대로 긁어오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블랙 포인트 방식으로 쓰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에서 컨클루전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제 귀찮거나 아니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내 논문 컨클루전 그냥 가져왔다 쳐봐요. 아니면 뭐 초록에 있는 컨클루전을 그냥 뭐 Our Study on Mouse Model of SARS-CoV-2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여 넣은 다음에 이걸 내가 읽으면서 발표하려고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굉장히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나도 피곤하지만 듣는 청중들도 이미 내 발표 들으면서 피곤해진 상황에서 줄글 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나마 예외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아시아나 아니면은 이제 비영어권 국가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발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들도 내 어색한 발음 듣는 것보다는 그냥 읽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발표를 잘하고 싶은 그런 장소들은 보통 이제 영미권이잖아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런 곳에서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띄워놓는 것은 네, 굉장히 초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지양하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블랙 포인트 방식으로 바꿔볼게요. 네, 저희 연구 내용의 컨클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에서는 그 코로나 인펙션에 대한 마우스 모델을 만들었었고 거기에 드럭 A를 한번 쳐봤습니다. 했더니 에어웨이 인포메이션은 줄어들었지만 바이럴 로드 리덕션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만큼만 컨클루션 슬라이드 띄워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말로 하는 것이 훨씬 사람들한테 네, 이 드럭 A가 에어웨이 인플레메이션을 줄였구나. 하지만 바이럴 로드는 줄이지 않았구나. 이것이라는 메시지가 훨씬 잘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이 텍스트가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도 여기에 있는 이제 정보가 빠진 게 없어요. 여기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글을 쓰시는 것보다는 항상 블랙 포인트로 써보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독성 위해서는요, 테이블을 쓰실 때 당연히 글씨 잘 보이게 잘라서 배치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긴 테이블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려 하지 마시고 잘라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만큼 보여주고 그 다음 내용들은 또 잘라서 옆에 붙이거나 아니면 다음 슬라이드에 붙이시면 되겠죠. 항상 이렇게 네, 너무 테이블에 글씨가 작아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이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나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다가도 다시 한번 나이를 얘기하고 싶을 것 같고 이게 되게 중요한 팩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계속 그걸 내가 이제 레이저 포인터로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동그라미 강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강조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 말 그대로 동그라미 넣으시면 되고요. 윤곽선 좀 굵게 하시고 하이라이트 강조는요 뭐 별거 아니에요. 노란색 아니면 다른 색깔 직사각형 만드신 다음에 이제 도형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투명도를 좀 높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적절히 사용하세요. 내가 가져둔 사고의 흐름을 똑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간 유기적 연결고리, 앞뒤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안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쉬운데요. 이게 그러니까 슬라이드 1, 2, 3, 4, 5라고 할 것 같으면은 각각의 이제 이어지는 그 고리들 이게 이제 잘 이어져 있어야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이거는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 관련 내용 연결을 할 때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거나 접속사를 잘 활용하시면은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실험이나 다음 결과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시사하는 질문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거 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인트로덕션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었냐면은 이제 동일한 단어 반복 사용해봤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단어가 소심한이라는 키워드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시작하는 단어가 소심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중심되는 단어가 관심도와 이제 이해도였잖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시작하는 이제 내용도 관심도도 이해도도 낮은 청중에게 이런 식으로 제가 여행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 또 내비게이션으로 이어졌었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이제 연결고리 만든다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은 단어가 이어지는 식으로 적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동일하게 논문에서 인트로덕션 같은 거 적으실 때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엔 내가 끌어가고 싶은 스터디 에임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네, 이제 연구 주제의 브로드한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그렇게 키워드와 꼬리에 물게 하는 것이 논리적인 구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가 그 다음 리절트 넘어가려고 그럴 때 그냥 이제 이 적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말만 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을 이제 시사하는 질문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박스를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 궁금해졌습니다. 프로브텔라시에를 자폐증 생기 먹이면은 자폐증 양상 변화가 생길까가 궁금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슬라이드 넘기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미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리고요. 나도 그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점점 그러니까 말이 무르르듯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슬라이드를 넘기고 나서 잠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더라 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약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슬라이드 넘기자마자 계속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요, 그것 역시 되게 아마추어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질문 박스를 추가 놓으면은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자한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연결고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슬라이드 안의 내용은 이제 설명하기 쉬워요. 나도 이제 눈에 보이는 내용이고 사람들도 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슬라이드 간의 연결 내용은 이제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넣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동일한 단어 반복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 좀 이제 폰트부터 보겠습니다. 폰트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리프 폰트와 산세리프 폰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들의 차이는 이제 글자 있는 삐침 차이죠. 세리프 폰트라는 거는 이제 국문이든 영문이든지 간에 이런 삐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산세리프는 그런 게 없죠. 세리프라는 게 삐침이라는 뜻이고 산은 라틴어로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삐침 폰트, 삐침 없는 폰트라는 뜻입니다. 세리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임스 뉴 로만 같은 게 있고 산세리프는 뭐 맑은 고딕, 아리알 칼리브리 이런 게 있습니다. 세리프 폰트는 줄글을 쓸 때 보통 더 효과적이고 산세리프 폰트는 발표 자료 같은 것을 보여줄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가독성이 좋거든요.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폰트들의 크기는 제목은 40에서 32 정도 하시는 게 좋고 본문은 적어도 18포인트 이상으로 하시는 것이 좀 멀리 떨어진 분들도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색깔은 기본은 흰 바탕의 검은 폰트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바탕의 흰 폰트도 좀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좀 예전에 미국 연수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그런데 살아보셨으면은요, 어두운 바탕 흰 폰트 좀 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그 프로젝터들이 힘이 약해가지고 이제 흰 바탕에 검은 폰트를 했을 경우에 이게 밝은 방에서 이게 검은 폰트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두운 바탕에 흰 폰트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썼었는데 요즘 잘 안 쓰는 추세고 대부분이 흰 바탕에 검은 폰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조할 때는요, 뭐 빨간색, 오렌지색, 파란색 쓸 수 있고 뭐 옐로우는 당연히 안 쓰시겠죠. 이건 안 보이거나 눈이 아플 수 있으니까요. AMC 배경 샘플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제 우리가 타이틀 화면에 너무 좋은 건데요. 다른 데보다도 타이틀 화면에는 우리 연구진들의 소속이나 주제가 드러나게 배경 이미지 쓰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넷 들어가시면은 병원 CI라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PPT 가시면은 이런 템플릿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것에서 약간 좀 파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 이미지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타이틀 화면에서는. 본문 화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런 워터마크나 그림이 없는 게 좋습니다.
넣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넣고 싶으시면은요, 네, 글씨 가독성 방해 안 되도록 투명도를 많이 높이시고요. 가끔은 학회들에서 발표 템플릿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대로 쓰셔야 되겠죠. 따로 발표지 마시고요. 띠 디자인이란 것도 이제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지금 아래 보이시는 거, 이게 띠 디자인이에요. 그냥 슬라이드에 공간 차지하는 거긴 합니다. 이만큼 공간 차지하는 건데, 이것을 쓰게 되면은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좀 발표 열심히 준비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PPT 기본 그 이제 템플릿 있잖아요. 딱 봐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텍스트만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런 템플릿. 그걸 보게 되면은 너무 급박하게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별로 발표 내용의 전문성에 이제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기본 배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거 쓰실 때 이런 식으로 띠 디자인 하나 넣으시면은요, 이제 갑자기 이것만으로도 좀 더 신경 쓴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편한 색깔 위주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초록색, 연한, 파란색, 짙은 회색을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써도 괜찮은 이유가 어차피 이 정도는 그 이제 보시면은 슬라이드 번호를 들어가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내가 빡빡하게 텍스트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넣잖아요. 문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거기 회장의 뭐 이제 프로젝터 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요 잘려 보이는 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위나 아래가 가끔 잘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잘렸는데 거기에 되게 좀 중요한 이제 텍스트가 들어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되게 아쉽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여기 위 이만큼 아래 이만큼 안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띠를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병원 로고도 작게 이런 식으로 이런 데 쓰셔도 괜찮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발표 보다가도 이제 여기서 산 거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그 로고도 병원 공식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 CI 똑같은 곳에 들어가시면 로고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병원에 이제 어린이 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따로 로고가 있어요. 그런 것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배경을 쓰시는 것이 이제 언제 좋냐면은 배경 이미지를 내가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거, 그리고 폰트 UI 변경하고 싶으시면 그때 이제 여기서 쓰시면 되거든요. 나만의 배경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보기 슬라이드 말씀 들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크기와 비율을 생각하실 때 이게 4:3과 16:9가 이제 요즘 이제 보통 쓰이는 그런 비율들인데 일단 지금 요즘 쓰이는 파워포인트 버전에서는요. 디폴트 가장 기본이 16:9예요. 그런데 확회전에서는 여전히 프로젝터가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프로젝터는 표준 4:3 비율이 많이 쓰이거든요. 모니터를 발표하게 되면 와이드가 빈 공간이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 모니터가 이제 와이드다 보니까 이 양쪽 이 옆으로는 이제 빈 공간이 생깁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이 슬라이드를 4:3 비율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강의 학회장 같은 데 쓸 수 있으려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회장 가서 발표하게 된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4:3 만들어 보시고요. 근데 요즘은 가끔 가다가 학회장들에서 그러니까 학회에서 뭐 16:9로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랩미팅에서 발표하는 거다. 그래서 TV나 아니면 모니터로 발표하신다 할 것 같으면은 16:9가 빈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비율을 또 따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나 언어거든요. 와이드 16:9는요 위아래로 좁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텍스트 크기를 충분히 크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폰트 18 이상을 쓰면서 여러 줄 담는 게 어차피 힘들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좀 내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와이드보다 표준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영어로 우리가 발표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를 많이 쓰게 된다. 그러면은요 와이드가 유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글과 비교했을 때 단어가 차지하는 가로 공간이 훨씬 커요. 치료, 트리트먼트 이건 딱 봐도 거의 3배죠. 이 트리트먼트란 단어가 차지하는 가로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쓰게 될 때는 이제 와이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언어를 고려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네, 발표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레이저 포인터 사용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실제 레이저 포인터 사용이 조준이 힘들고 보는 사람 눈앞은 정신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가상 레이저 포인터 있죠. 이거 사용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데요. 2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아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레이저 포인트만 사용하고 싶을 경우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화살표를 쓰다가 가끔만 쓰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아예 레이저만 포인트만 쓰고 싶을 때는요. 슬라이드 쇼 시작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고 O 이게 포인트 옵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L, OL 누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네, 포인터 옵션, 레이저 포인터 있죠. 그래서 OL 누르시면은 이제 이게 되고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이게 해제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지금 네, 화살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 포인터의 하나 단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슬라이드 넘길 때 클릭해서 넘길 때 많잖아요. 그러면 클릭으로 슬라이드 넘기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키보드 화살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나오게 한다든지 그 전거로 간다든지.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학회장에서 발표하실 때 어떤 때는요. 키보드가 앞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앞에 모니터랑 마우스랑 키보드 다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키보드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이제 뭐 이거를 쓰신다 해도 네,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안 쓰시는 게 좋겠죠. 가상 레이저 포인터를. 그래서 그거 쓰시면 안 되겠고요. 키보드가 있는 상황에서 가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슬라이드 쇼 중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하시면은 그때만 이렇게 떠요. 그때만 이렇게 되고 있다가 클릭을 끄게 되면은 다시 이제 원래 마우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사용하고 싶으면은 클릭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글쎄요, 이걸 하는 것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발표하는 와중에서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예 레이저 포인트만 쓰시거나 아예 그냥 마우스만 쓰시거나 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마우스 커서라는 게 잘 안 보여요. 어디를 내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잘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 레이저 포인터 쓰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발표장 그 파워포인트 버전이 너무 옛날 거면 잘 안 되더라고요. 2003인가 2007인가는 안 됐던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2012세니까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가상 레이저 포인터를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쓰신 것보다는 애니메이션 잘 활용하시면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네, 발표자 보기 하면 이거 혹시 써보실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청중들이 보는 화면은 이제 슬라이드 쇼가 보이지만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은 현재 슬라이드 쇼 그리고 발표자 노트 이게 중요하죠.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그 내 노트가 이제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음 슬라이드 아니면 다음 클릭했을 때 뭐가 보이는지 지금 이거에서 클릭하면은 이게 뜬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용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청중들이 보는 화면이고 다음에는 이런 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말 써놨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쓰는 것이 발표자 보기 화면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슬라이드 쇼 하신 다음에 발표자 보기 사용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전 지금 영어 버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쇼 프리젠터 뷰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조그맣게 이게 발표자 보기 사용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발표 장소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사용이 힘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좀 조건이 특이하거든요. 청중들이 보는 모니터와 내가 보는 모니터가 각각 두 개의 다른 모니터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게 한 모니터를 미러링하는 식으로 보여지니까 인식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을 따로 가져가가지고 연결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학회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거는 사실은 대본을 외우는 게 부담스러울 때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대본 외우는 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발표자 보기 화면에 너무 의존하시기보다는 네, 효과적으로 대본 작성하신 다음에 그걸 외우시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대본 작성 기본 가이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결과 발표하실 때는요. 주어는 항상 위입니다. 설사 거의 뭐 내가 다 했어. 나 혼자 다 했다 하더라도 I를 쓰시게 되면은요. 이제 영미권에서 들을 때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연구를 나 혼자 했다 이렇게 듣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생의학 연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위를 쓰신 것이 적절하고요. 가능하면 능동태 사용하세요. 이제 the samples were analyzed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we analyzed the samples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듣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논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이제 수동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행하는 주체가 다 이제 우리 저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위위위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가 구현 발표라는 상태에서는요. 사람이 더 알아듣기 쉬운 것이 we analyze samples처럼 능동태를 쓰는 것이 훨씬 알아듣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한 단순한 표현 쓰시는 게 좋아요.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이렇게 또 좀 멋있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냥 쉽게 we are not sure if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는 나도 쉽고 듣는 사람들도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접속사 잘 활용하시고요. 내가 대본을 쓰고 난 다음 한번 보세요. 한 문장당 단어 개수 얼마나 되나. 만약에
20단어를 많이 넘어간다, 막 30단어다 이러면은 좀 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정도 길어지면은 이해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그런 긴 문장들 이제 중간중간에 짧은 문장 이렇게 5에서 7단어 정도 되는 것을 넣어주시면은요 적절한 리듬감이 생성되면서 듣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앞뒤로 이제 긴 문장 있다 하더라도 these are the main findings라고 하시면서 잠깐 이제 호흡을 끊어가시면은 듣는 사람들도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만드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쉬어되는 부분들에 이제 슬래시를 넣어서 표시하시면서 그 연습을 해보세요. 보통 쉼표 앞 아니면은 긴 주어 뒤 그리고 or 앞에서는 한번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혹시 듣는 게 쉬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발음 뭉개는 줄임말은 지양하세요. 이제 I'd like to present라고 하시기보다는 I would like to present 이렇게 하나하나 똑바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네, 발표 방식은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발표자면 아까 보여드린 그 발표자면 쓰시거나 대본은 프린트 하시거나 아니면 외우거나 3가지인데요. 대본 프린트를 읽으면 발표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만드신다면은요 이렇게 슬라이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4:3 비율로 슬라이드 쇼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미리 적어놓은 슬라이드 텍스트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 상자로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뽑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대본을 보통은 이제 일단 뭐 워드에서 많이 쓰실 거예요. 워드에서 쭉 이제 쓰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학교장에서 발표를 하실 때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째로 학교장이 어둡다. 불을 어둡게 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글씨가 안 보이겠죠. 아니면 다행히 학교장은 밝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쭉 발표하다 보면은 슬라이드도 보고 청중도 보고 하다가 내가 지금 이제 7번째 슬라이드인데 내가 읽어야 되는 내용이 어딨더라 해서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렇게 그 쭉 줄글로 되어 있는 와중에 아무리 내가 7번 슬라이드라고 표시해놨다 하더라도 그 7번 슬라이드 내용을 내가 금방 찾아가 가지고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그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대본을 프린트하지 마시고 그 줄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번 슬라이드에 관한 텍스트, 관한 대본을 이렇게 1번 이제 첫 장에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본 슬라이드 한 장당 실제 발표 슬라이드 한 장 내용 담기게 1:1 병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신 다음에 뭐 플래시카드 만드시든 아니면 스테이플러 찝으시든지 간에 한 다음에 이제 발표 슬라이드를 내가 넘길 때마다 뭐 클릭을 하시든 아니면 화살표를 넘기든지 간에 무조건 그때마다 대본도 넘겨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대본을 보고 싶을 때 현재 슬라이드와 내가 보는 대본이 맞아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더 당황하지 않고 금방 읽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되게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고 대본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표자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자, 발표자 화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발표자가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만 계속 뚫어져 보고 있어요. 딴 데로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왜냐면은 너무 마음 편하거든요.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청중들 앞에 이제 뭐 몇 명 있든지 간에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약간 좀 떨리거나 아니면은 대본 외우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이거는 나한테 천국이에요. 이 화면은. 이제 다음 것도 보이고 대본도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내 모니터만 계속 보게 되는데 사람들 혹시 그런 식으로 진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보지도 않고 자기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면서 강의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효과적이지 않죠, 그게. 좀 없어 보이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본도 마찬가지예요. 대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워서 안 볼 수도 있고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프린트만 보게 되는 거예요. 프린트만 뚫어져라 볼 수 있어요. 그게 청중들한테 좋은 이미지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플러스 즉흥으로 발표하는 것을 추가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연습에 필요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왜냐면은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청중들이 보는 화면을 같이 바라보고 그리고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발표하는 것이 좋거든요. 내가 청중들이 보는 화면을 나도 같이 한번 가끔 바라보면은요. 그러면은 공감대 형성이 돼요. 이 사람도 나랑 같은 거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알게 모르게 공감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청중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청중들과 내 눈이 맞을 때 또 그때도 공감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훨씬 이미지 좋아질 수 있고 또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뭐 부연 설명 곁들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넘어가거나. 그리고 대본을 내가 쓸 수는 있어요. 써서 준비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본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정해진 내용이 갇히게 돼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 같은 곁들이는 것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외우기 플러스 즉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처음 한두 슬라이드를 가장 많이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가장 떨린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한번 내가 이제 떨려버리고 나면은 다음 나올 슬라이드들도 계속 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즉흥하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 외우시고요. 아까 제가 연결고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화면 간 전환 연습하시는 거, 연결고리 연습하시는 걸 꼭 하세요. 화면 안에 내용 설명 쉽지만 슬라이드 넘긴 다음에 한 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 전환 연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앞뒤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제 슬라이드 설명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슬라이드 넘기기 전에 based on these results, we then tested whether 라면서 이제 다음 내용을 시사하는 말씀 하시거나 아니면은 we then tested whether 라면서 넘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넘기자마자 내가 하고 있지 않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중간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일단 넘겨버렸어, 슬라이드를. 그러면은요, 넘기고 나서 하지 마시고 일단 이 말 하시는 거예요. Based on previous results, we tested whether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상자 추가하시는 거. 이거는 청중도한테도 도움되고 발표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 왜 수술 후에 이게 줄었을까? 아니면은 전이에 있어서 드럭 A 이펙트가 어떨까? 이런 식으로 네, 시사하는 질문 상자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이제 포스터 만들기 이것들은 이제 내용이 좀 단순하거든요. 한번 더 금방 볼게요. 학회 포스터 세션들 보통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다시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 이것도 다시 진행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논문과 포스터 초록을 생각해 봤을 때 정보 양은 포스터가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초록 플러스 부가 설명, 테이블 피규어가 있는 것이 포스터죠. 구성하실 때는요,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한데, 뭐 제목부터 컨클루전, 액놀리지먼트까지 들어가죠. 중요한 거는요, 항상 세로로 흐르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로형인도 세로로 1, 2, 3, 4 읽으시는 거고 세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가로형이지만 앱스트랙트 읽은 다음에 이거 레퍼런스는 이제 좀 약간 이게 예외적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앱스트랙트 한 다음에 피규어가 1, 2, 3, 4, 5, 6 이런 식의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로형도 마찬가지로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 있죠. 이건 역시 약간 좀 예외인데요. 이거는 리절트에 들어간 내용들을 좀 더 이제 보기 좋게 정렬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예요.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네, 이제 세로로 흐른다는 그런 것은 이제 보통 중요합니다. 네, 포스터 넘버원 룰 역시 가독성입니다. 왜냐면은 학회 핸드북이나 어플에서 내 포스터 제목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보다 그냥 그 섹션을 지나가다가 이거 나 이제 몰랐던 건데 궁금 재밌겠다라고 이제 그 제목을 보고 관심 갖고 읽어볼 사람이 보통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포스터를 사실 지나가다가 이런 거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포스터 보시게 되면은요, 절대 안 읽고 싶으시겠죠.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논문 쓴 거를 그대로 긁어온 거예요, 보시면은. 너무 이거는 성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글씨가 실제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책 읽듯이 봐야지 보이는 그 식의 글씨였거든요. 이거는 정말 못 만든 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부터 저자, 소적, 소제목 부문까지 포스터 이제 그 글씨 크기를 최소한 이 정도로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글씨를 읽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포스터 읽을 때 50cm에서 이제 1m에서 읽게 되는데 거기서도 보이려면 이게 좋습니다. 폰트는 이제 삐침 없는 산세리프 폰트 쓰세요. 아리알 칼리브리가 이제 제일 무난하고요. 맑은 고딕이 이제 우리나라 폰트의 이제 가장 그 이제 기본 폰트긴 한데 워드 같은 곳에서 이거는 좀 이제 자간 간격 넓어가지고 좀 이제 글씨가 붕 떠 보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네이버 제공하는 낮은 발음 고딕 같은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해외 나가서 발표하실 거면은요 아리알이 제일 무난해요. 그게 제일 익숙한 폰트거든요. 네, 세리프 폰트는 쓰지 마시고요. 되게 잘 안 보이게 말해줍니다. 배경은 학교에서 제공한 게 있으면 그거 쓰시고 그게 없으면은요 이제 비슷해요. 이것도 배경색이나 워터마크는 없거나 옅게 쓰시고 이제 소속기능 들어있는 마크는 이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이제 색깔 쓰시면은요 눈길을 간다 하더라도 점성이 떨어져 보이겠죠. 이렇게 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절트 구성하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각 피규어마다 텍스트를 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에 대한 텍스트가 여기 나와 있고 이 피규어에 대한 텍스트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군데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몰아넣고 그다음 한 군데다가 이제 피규어 테이블 레전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뭐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리절트 섹션 구성하는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3D 호환 지향하시는 게 좋겠죠. 형용색색 지향하시고 테이블 글씨 충분히 크게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수치들이 있으면은요, 과감하게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하시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값들 중에서 제일 높은 값, 제일 적은 값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되겠죠. 뭐 동그라미 됐든 아니면 네모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내용을 설명할 때 거기에 좀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모 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안 좋은 포스터 빙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해당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폰트를 3가지 이상 쓰지 마라 그거고, 이제 백그라운드에다가 사진 넣지 마라, 그리고 뭐 이런 폰트 쓰지 말고 3D 그래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면 되겠고, 너무 이게 읽기 힘들 정도로 조그만 그런 것들, 이런 식의 포스터 이런 거 이제 쓰지 말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가장 효과적인 구성 방식은, 포스터 구성 방식은 연구 내용과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독성은 항상 유지하시고 텍스트 양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적당히 눈길 끄는 디자인도 좋은 것 같아요. 학교장 걸어 다니시다가 이런 포스터 보시게 되면은요, 딱 눈에 띄겠죠. 여기 뭔가 동그란 게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효과적이거든요. 이 연구의 키워드가 뭔지를 이제 잘 보여주면서 내 연구 주제가 뭔지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요. 이거를 우리가 똑똑하게 잘 만들 수 있으면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가지고 이제 좀 발길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생각나시면 만들어 보시고요. 포스터 내용 소개하는 대본도 작성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포스터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짚어가면서 이제 말할 내용 한 1분 정도 분량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짧거나 길어도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한 1분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인트로덕션보다는 리절트 위주로 내가 설명하는 것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인트로덕션은 그 연구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배경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아예 그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네, 포스터 앞에 멈춰 서지도 않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메소드 아니면 리절트가 관심 있어가지고 왔을 테니까 그거 위주로 설명하는 대본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현 발표를 우리가 이제 대학원 때부터 앞으로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발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좀 유명했었죠. 이제 이 사람 참 발표 매력이 잘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연구 내용 발표가 아니라 어떤 제품 발표였으니까 이제 핸드폰 사진 하나만 띄워놓고서도 계속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똑같은 공통점이 이거예요. 이게 아이폰에 대한 발표든 아니면은 우리 암 환자에 대한 연구든지 간에 듣는 사람들 흥미를 끌어야 돼요. 공감도 유도하고 이해를 도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공감을 시켜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애니메이션 쓰시든 프로그래머 쓰시든 다 이제 동원해 보세요. 적당히. 그리고 가독성은 항상 중요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이제 애니메이션을 쓰지 마시고요. 가장 효과적인 마무리는 발표 시간 엄수입니다. 발표 시간이 딱 잘 맞게 끝나면은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청중과 청중이 보는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발표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사실 이거를 지금 대면 강의로 발표하면서 예를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아쉽고요. 이거는 어떤 상태든지 다 이제 같은 원리예요. 랩 미팅이든 학회든 강의든 같은 원리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원내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그 유료 상담 서비스인 거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 유료 상담 서비스 중에 구현 발표 대본 교정이 있습니다. 대본만 교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이제 발표 코칭도 가능하거든요. 뭐 발음이 됐든 아니면은 전체 발표 이제 흐름이든 그런 것도 코칭이 가능하시니까요. 네, 이것도 역시 유료긴 하지만 많은 분들 사용하고 계셔가지고요. 관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 있으신 내용 있으시면은 올려주시고요. 네, 채팅에 올려주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엔드노트랑 아이덴티케이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게 있었어요. 엔드노트 말고 맨들리라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혹시 그거 좀 설명 가능하시냐 물어봤거든요. 맨들리라는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엔드노트는 원래 유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서관 통해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도서관 같은 그런 서비스 통한 게 아니면은 돈 많이 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 맨들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서지 작성 프로그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맨들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설명드리긴 그렇지만요. 사실 그 설명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간단하거든요. 엔드노트보다 더 가벼운 면도 있어가지고 워드가 다운되는 것도 좀 적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쓰고 있는데 문제 제가 그거를 다른 분들이랑 논문 공동 작업할 때는 그거를 쓰게 되면은 좀 이제 안 좋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 논문 쓸 때는 그걸 쓰는데 맨들리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이제 받아서 해보세요. 그거는 워낙에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사용하시는 방식이 훨씬 엔드노트보다 더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방식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맨들리 제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채팅창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들리. 네, 오늘 뭐 내용은 어차피 뭐 많이들 아시는 걸 거라서 그 구현 발표 내용들 지금 따로 채팅창에 질문 안 올라왔으니까 지금 한번 물어보셨네요. 맨들리 지원하는 전원 스타일 적던데 혹시 그 지원하는 전원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 네,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맨들리에서는 제가 내고자 하는 저널들은 대부분 있었어 가지고요. 제가 커스터마이제이션 안 해봤거든요. 네, 그 내용은 아마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뭐 이메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학원 수업들이 많이들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긴 하겠지만 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도 지금 178명이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쭉 이 의학 논문 작성법 수업은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이제 다음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개공 교수님 아니고, 네, 저희 다른 과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각각 이제 강의를 들어오실 거고요. 그래도 제가 계속 담당하고 있을 테니까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원래 물어보시던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